안녕하세요. 3빌리언 대표를 맡고 있는 금창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AI 유전 변이 해석 기술과 희귀질환 진단 그리고 신약 치료제 개발에 대한 혁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AI 유전 변이 해석 기술 경쟁. 요새 최근에 이제 그 구글의 딥마인드를 기반 필두로 해서 알파폴드니 알파미스센스니 이런 이제 기술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좀 이슈가 되면서 글로벌에서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는 신약 개발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런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진단이라던가 이런 이제 섹터에서 굉장히 큰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구글의 어떤 지금 흐름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이제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원래 있었고 구글이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딥마인드가 글로벌의 이름을 알리게 된 게 알파고였고요.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이제 내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생명공학에 대한 트랙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구글은 그러면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뭘 하고 싶은 걸까 생각해 보면 신약 개발을 혁신하고 싶은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들이 이제 좀 이 기술의 혁신에서 흐름에서 보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고를 만들고 나서 이제 한 2020, 21년 이렇게 돼가지고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하는 지금 알파폴드라는 이제 요 인공지능 모델이 개발이 됐었고요. 알파폴드라는 거는 단백질 구조를 이제 예측하는 모델인 건데 이거를 사실상 문제를 풀어버렸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학계에서는 1990년대, 2000년대 그런 제가 학위할 때 2000년대 한 10년 정도까지 보면은 이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들 저게 이제 인공지능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뛰어들었었고 굉장히 어느 정도 이제 진척들도 있었던 상황이랍니다. 그래도 이제 골드 스탠다드라고는 실험적으로 이제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구조 예측을 이제 풀 수 있는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랑 이제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는 수준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해결하면 노벨상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파폴드가 사실상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풀어버렸기 때문에 노벨상을 이제 받는 거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이후로 한 이제 또 2, 3년이 지나가지고 작년에 유전변이 해석을 하는 인공지능 모델 알파미스센스라는 거가 또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수준은 단백질 구조 예측을 했던 알파폴드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개발했던 3C넷과 비교해 보면은 저희가 2021년에 개발했던 모델하고 이 알파미스센스 2023년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알파미스센스가 더 낫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 이제 3년 전 모델이 더 낫기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그리고 최신 모델 저희 모델 기반으로 하면 저희 모델이 알파미스센스보다는 좀 더 앞서 있는 걸로 저희가 내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보시면은 알파폴드라는 거는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 모델이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첫 번째로 발표됐던 알파폴드에 대한 논문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 실제로 이런 구조로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이 돼서 개발이 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지만 심플하게 이제 이 모델이 하는 거를 심플파이 해보면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됩니다. 단백질이라는 건 이제 아미노산 염기 서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미노산 염기 서열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게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가 이제 20개의 아미노산 이 종류가 있고요. 그 조합에 따라서 단백질들이 서로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요 아미노산 단백질 서열만 보고 텍스트 데이터만 보고 알파폴드라는 인공지능 모델이 이 구조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점들이 저기 있는 하나하나의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직선으로 있는 거가 이렇게 뭉쳐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뭉쳐지느냐, 그 구조가 어떻게 이제 뭉쳐지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이 결국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폴드가 하는 일은 일직선으로 늘어져 있는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을 어떻게 이제 구겨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몸에서 펑션하는지 이거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서열이 인풋, 아웃풋은 단백질 3차원 구조. 요거를 굉장히 잘 하는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개발되고 나서 효과는 뭐냐? 단백질 구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그냥 엑스레이로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로 찍은 거랑 같은 수준으로
알파폴드가 단백질 구조 예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엑스레이로 찍는 거니까 비용도 많이 들었고 찍는 데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 엑스레이를 또 찍으려면은 단백질 구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결정화를 이제 하게 하는 조건들을 찾는 건 쉽지가 않아서 단백질 구조를 찍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 구조에 대한 것들을 충분한 수준으로 읽어내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 알파폴드 전에 가능한 한 단백질 중에서 한 1% 정도에 대해서만 이 구조가 밝혀져 있었고요. 근데 알파폴드가 나오면서 사실상은 거의 100%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엄청난 혁신입니다. 엄청난 혁신을 알파폴드가 해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조가 왜 중요하나, 단백질 구조가. 신약 표적이라는 거는 사실 다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가장 이제 신약 개발을 많이 했던 이제 모달리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스몰 몰리큘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스몰 몰리큘을 잘 디자인해 가지고 요 단백질, 표적이 되는 단백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단백질 구조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였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냥 인공지능 모델 하나가 모든 걸 다 풀어버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엄청난 혁신이다. 그리고 신약 개발에도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백질 구조만 가지고는 이 인체 내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기능하고 액션하고 혹은 질병을 발병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백질 구조만 가지고는 인체 내에서 실제로 얘가 어떻게 펑션하는지 알 수가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결국은 단백질이 표준 단백질 구조가 있을 거고요. 결국은 질병이라는 건 여기 이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특정한 단백질 구조에 이상이 생겼을 때, 즉 변이 K가 발생했을 때, 요때 요 단백질이 기능에 이상이 생길 거냐, 혹은 그 이상이 생긴 단백질이 사람의 질병을 발병하게 만들 거냐, 요거를 예측하게 만드는 거가 다음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걸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신약 타겟을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잘 발굴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위를 컨트롤해야 약이 효과적으로 워킹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부위 조절을 통한 기능 제어를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기능을 갖는 단백질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항체 신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냥 몸에 들어가서 필요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그냥 디자인해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엄청난 이제 혁신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기능과의 링크가 지금 블랭크라는 거가 지금 다음 스텝에서 인공지능 신약 개발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 병원성 예측에 대한 거를 결국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단백질 아미노산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은 단백질 구조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구조가 있을 때 그럼 인체 내에서 어떻게 이 기능이 달라질 거냐. 근데 이걸 한 단계를 더 나아가 보시면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은 결국 유전자 DNA 서열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단백질 구조의 뭔가 변화는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의 변화인 거고요.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의 변화는 유전자 DNA 서열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단백질의 병원성을 예측하는 문제는 유전자 변이가 어떻게 사람의 병원성을 예측하는가를 예측하는 거랑 동일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문제다. 그래서 단백질에서 뭔가 이상이 생긴 거에 기능을 예측하는 거나 유전자의 서열에 뭔가 이상이 생긴 거에서 기능이 변화를 예측하는 거랑 같은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알파 미스센스를 만들 때 딥마인드는 사실 요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풀 때 특별히 얘네가 유니크하게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는 추가적으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퍼블릭 데이터랑 그 다음에 레셔널 데이터만 활용해 가지고 요거를 문제를 풀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모델링에서 경쟁력을 이제 어떤 회사가 가진다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어떤 학습 데이터를 썼느냐, 어떤 경쟁력 있는 학습 데이터를 썼느냐인데, 단백질 구조 예측을 문제를 해결할 때는 알파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요 앞에 있는 요 문제를 지금 풀고 싶은데, 결국은 단백질 구조가 변화가 된 거가 기능이 어떻게 발현하는지를 이제 예측하고 싶은 건데, 반대로 요 구조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유전자에 이슈가 있는 이제 미스센스 변이라는 거에 대한 기능을 예측하는 대로 좀 활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파 미스센스라는 모델은 아까 모델하고 보시면 알파폴드랑 비교해서 보시면
거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네. MSA 템플릿 들어가고 3차 구조가 나오고요. 그다음 알파폴 미스센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네, 구조가 MSA에 들어가고 네, 동일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델 단백질 구조라는 답을 뱉을 때 요 병원성 변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예, 요 스코어도 같이 뱉는 구조로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쓴 가정은 뭐냐면 결국은 구조의 변화가 크면 유전 변이의 병원성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알파 미스센스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미스센스 변이를 결국 예측한 거거든요. 알파 미스센스라 그래서 미스센스라는 건 유전자 변이 중에서 한 종류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스센스 변이는 단백질 아미노산 한 개를 바꾼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쪽에 두 개가 DNA 염기 서열이고요. DNA 염기 서열이 바뀐 거죠. 바뀌면은 예를 들어 여기가 바뀌었다고 치면은 단백질 서열에서도 한 개의 아미노산 서열이 바뀌게 됩니다. 이걸 미스센스 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알파 미스센스는 요 미스센스가 생겼을 때 요 변이가 병원성 변이일지, 즉 질병을 유발하는 변이일지 아닐지를 판별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개가 바뀌면 어떻게 바뀌냐? 단백질 구조 내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요 부위가 바뀐 건데 여기 원래 링크가 이렇게 아미노산이 이렇게 이제 링크가 달려 있는 건데 요 링크가 깨졌습니다. 다른 아미노산 한 개가 바뀌면서 아미노산 여기는 꽤 긴 거였고 아마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뭐 극성이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여기는 짧은 걸로 바뀌면서 얘랑 링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뭔가 잡고 있던 고리가 풀렸기 때문에 이 단백질의 기능은 달라질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알파 미스센스가 만들어졌고요. 네, 그래서 단백질 구조 변화의 정도를 가지고 미스센스 변이의 기능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워킹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테스트셋에서 예를 들면은 한 1000개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스트셋에서 잘 워킹했다고 하면은 모든 미스센스 변이에 대해서는 이런 구조를 했을 때 되게 잘 예측할 거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 폴드가 뭔가 지금 풀고 있지 못한 기능 예측에 대한 것들을 미스센스 변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풀 수 있다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보면은 기존에 나와 있었던 미스센스 병원성 변이 예측 인공지능 모델들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우수했다라고 본인들이 이제 쓴 2023년 사이언스 페이퍼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거 자체가 좀 한계인데 이름 자체가 한계를 이미 합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유전 변이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프레임 시프트, nonsense, stop gain, stop loss, insertion, deletion, duplication, inversion, 뭐 repeat expansion,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structural variant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알파 미스센스는 미스센스 변이 한 개만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한계가 뚜렷한 모델이다. 동시에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된 단백질 구조 한 개,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개의 아미노산이 변화했을 때의 기능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구조에서 보면 예를 들면은 뭐 그 프레임 시프트 이렇게 돼버리면은 스탑 게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그 시퀀스 이후로는 다 그냥 날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단백질 구조에서 특정한 도메인이 날아간 그런 이제 구조의 변이가 생겼을 때 이거는 그러면 사람의 몸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변이일까 아닐까? 이게 이제 알파 미스센스, 알파 폴드의 구조 예측만 가지고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싱 링크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알파 폴드 같은 경우에는 구조 데이터, 그 다음에 구조가 얼마나 변이했는가 정도의 데이터만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정답셋이라고 할 수 있는 생체의 기능 변화 정보는 없는 상태로 이제 학습을 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한계가 뚜렷했던 거고, 만약에 이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다음 유전 변이가 어떻게 변했을 때 이 사람의 질병을 일으켰다 안 일으켰다 이런 데이터셋이 많다라고 하면은 사실 얘는 크게 이제 상관없이 굉장히 정확한 확률로 변이의 이제 병원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유전 변이의 병원성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꼴 단백질의 변이의 병원성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문제를 저희도 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구조
기반으로 하는 이제 알파폴드 같은 이제 그런 기술들도 이제 동일한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지금 알파폴드가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종류의 유전 변이, 그다음에 단백질, 아미노산 변이에 대한 기능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썼던 방법을 개발했던 거를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저희가 이제 실시넷은 2020년, 2022년에 이제 첫 번째 버전을 개발을 완료했었고요. 논문으로 출판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뒤쪽에 보여드리겠지만 글로벌 경진대회에서 우승했었을 때도 2021년 버전의 저희 모델로 저희가 경진대회에 출전해서 글로벌에서 우승을 했었던 모델입니다. 결국은 저희도 이 모델을 만들 때 앞서 말씀드렸던 요 미싱 링크에 대한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단백질에 대한 구조 데이터와는 별개로 요 유전 변이와 변이가 일으키는 이제 병원성에 대한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학습을 시켰던 모델이고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아직까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숫자의 데이터가 지구상에 있는 데이터를 다 모아도 쌓여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에서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런 학습 데이터가 저희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것들은 가능한 데이터를 다 쓰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창의적인 형태로 저희가 데이터를 써보자가 이제 저희 어프로치였고요. 저희가 쓴 거가 3개 종류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3C 내신 거고요. 클리니컬 데이터는 이미 예를 들면 유전 변이가 있는데 이게 실제 환자에서 질병을 일으켰던 그런 이력이 있는 데이터들, 그런 걸 클리니컬 데이터라고 저희가 썼고요. 그 다음에 커먼 베리언트는 사람들한테 일반적인 질병이 없는 건강한 일반인들에서 발견되는 변이들인 겁니다. 일반인들에서 발견되는 변이라는 말은 그 변이가 우리한테서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병원성이라는 거 0부터 1까지의 스코어로 매긴다고 하면은 클리니컬 데이터는 1에 가까운 이제 점수를 받는 데이터들이 거고요. 커먼 베리언트는 0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베리언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쓴 게 컨저베이션 데이터인데요. 사람의 데이터랑 사람의 지놈 데이터랑 그다음에 다른 스피시즈, 다른 종들과의 진화적인 보존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특정한 이제 사람하고 다른 종들하고도 다들 이제 이런 유전자나 단백질의 어떤 서열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비슷한 이제 유전자나 단백질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서로 다른 스피시즈에서 계속 보존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위치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위치에서 변이가 발생했다. 그러면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은 더 높을 것이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스코어링을 해서 데이터로 쓴 거고요. 그렇게 요 3개의 데이터셋을 서로 다른 이제 다중 인스턴스 학습이라는 이 인공지능 모델링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활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이 변이에 대한 병원성을 예측할 수 있는 인스턴스 모델을 썼기 때문에 기존 대비해서 저희가 우월한 성능을 내는 유전 변이 병원성 해석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 결과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기존에 나와 있었던 모델 대비해서 가장 이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병원성 모델을 만들었었고요. 그다음 저희 모델은 이제 특징적으로 알파 미스센스랑 비교하면은 알파 미스센스가 미스센스 변이만 병원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거에 비해서 저희는 모든 종류의 유전 변이에 대한 병원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가장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이제 나왔을 때, 학습 데이터나 이런 데 이제 전혀 보고되지 않았고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왔을 때 그거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를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노블 변이를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모델들 대비해서 최소 20% 이상 저희가 노블 변이에 대한 정답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용적인 그 유전 변이의 병원성 해석 모델로 잘 개발이 됐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2022년에 열렸던 KG라는 글로벌 유전자 경진 대회에서 저희가 3개의 문제에서 우승했고요. 이제 가장 이제 언론에 많이 알려졌던 거는 위에 있는 C퀴즈 문제. 이제 희귀질환 환자의 홀지놈 데이터만 가지고 주어졌을 때 인공지능 모델이 사람의 어떤 그런 인터벤션 전혀 없이 그 원인 유전 변이를 발굴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정확도를 경진대회로 이제 이렇게 풀었던 문제고요. 저희가 이제 탑3 정확도 기준으로 94.4%로 이제 우승을 했었고요. 여기에 나왔던 저희가 개발했던 내용은 올해 여기에 KG6에 대한 특별호로
나온 이제 논문에 저희가 출판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곧 출판될 이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건 이제 STK11이라는 유전자에 대한 이제 내용이고요. 여기서 알려지지 않은 변이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출제한 쪽에서는 변이가 생겼을 때 실제로 이게 병원성인지 아닐지를 판별한 데이터를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을 또 이제 저희가 제출해서 그 실제 그 변이가 실험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랑 얼마나 렐레번트한지를 이 출제 측에서 컨펌을 하고 우승팀을 가렸던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93%로 이제 우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회에 출전하진 않았지만 논문은 오래 쓴 거여가지고 이제 알파미스 센스를 여기서 대회 이제 주관팀에서 넣어가지고 이거를 기존의 우승팀 저희랑 이제 탑팀들이랑 비교해서 이 논문으로 지금 출간을 곧 이제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엠바고긴 한데 여기서 이제 논문에 들어간 내용들을 보시면은 알파빈센스가 95.7% 정확도, 저희가 이제 요건 특정한 이제 기준에서의 정확도를 매저를 한 건데 저희가 100% 정확도로 4.3% 정도 저희가 더 우위로 알파 미스센스 대비해서 단백질의 기능을 더 잘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사업과 연관된 내용으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푸는 문제는 희귀질환 유전질병 진단 문제고요. 희귀질병 환자들이 최초로 이제 부닥치게 되는 문제는 진단을 못 받는다는 거가 문제입니다.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병원에 가면 서울대병원에 갔다, 한국으로 치면. 그러면 이제 의사가 뭔가 의심하는 질병들에 대한 것들을 진단을 트라이를 하고요. 진단을 실패하면 여기서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아산병원으로 가서 뭔가 또 비슷한 트라이를 하고 또 답이 없으면 삼성병원에 가고 또 답이 없으면 가톨릭대 병원을 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이거를 17번을 반복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7번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데, 그럼 17번을 이 병원 방문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얼마나? 6년 정도 걸립니다. 6년 동안 17명의 전문의들한테 진단 시도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걸 잃게 되는 거죠. 가장 이제 큰 손실은 제때 정확한 진단을 못 받아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다던가 이런 거가 제일 큰 거일 거고요.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나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비용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Every Life Foundation이라고 미국의 희귀질환 단체가 조사한 걸로 보면 2019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희귀질환 환자 케어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회적인 비용이 전체가 1,300조 정도 들어간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가 의료비고요. 나머지 절반은 사회적 비용으로.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다. 이 문제를 잘 그래서 진단의 앞쪽에서 진단받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만 엄청나게 절감을 할 수 있어도 굉장히 많은 그 사회적인 코스트를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지노믹 읽는 기술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제 유전변이 해석을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회사들은 한 번에 유전체 전체를 다 읽어서 알려져 있는 희귀 유전 질병을 한 번에 다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프로치를 하는 방식이 이제 이런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6년의 환자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의 환자들, 저희 의뢰되는 환자들의 40에서 50% 정도의 환자들은 한 달 안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단 유전자 검사라는 거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은 변이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테크에 대한 발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기 옆에도 보시면 패널식도 있었고 홀 엑솜 시퀀싱도 있고 홀 지놈 시퀀싱도 있었고 예전에 CMV도 있었고 최근에 또 다른 어프로치, 굉장히 많은 이제 지놈 자체를 그냥 읽어내는 테크에 대한 혁신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읽는 것 자체는 진단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건 그냥 이제 데이터를 생산했다인 거죠. 아까 단백질 구조 문제로 보면 이제 구조가 나왔다, 요거까지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한 유전자를 내가 진단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예를 들면 진 3번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브라카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 부위만 읽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싱글진 유전자 검사, 세건 시퀀싱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것만 유전자 해독을 했었던 거죠.
패널은 요거보다 훨씬 더 많은 유전자를 뭐 수백 개에서 많으면 수천 개 정도까지도 내가 읽고 싶은 유전자 셋을 정해가지고 패널식을 할 수가 있었고요. 홀 엑솜 시퀀싱은 알려져 있는 인간의 2만 개 전체 유전자의 이 유전자 부위만 읽어내는 이제 해독 기술이었고요. 지금 이제 가장 이제 희귀 질환에서는 가장 이제 이펙티브한 홀 지놈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부위가 아닌 것들, 낭코딩 유전 다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30억 개 DNA를 읽어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읽어냈다. 그러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읽어내면 이런 구조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유전자 A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병원성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유전자 하나가 평균적으로 한 12,000개 DNA로 구성이 되거든요. 12,000개 각각에서 표준 유전체 지도랑 비교해서 이 환자한테서만 유니크하게 발견된 변이들을 이렇게 찾아냅니다. 그게 이제 X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평균적으로 1000개 중에 한 개입니다. 12,000개니까 유전자 한 개당 평균적으로 이런 변이가 12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2개 중에서 초록색은 예를 들면은 뭐 빨간색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변이다. 빨간색이 나오면 빨간색을 가지고 질병 발병했던 환자들이 이미 있었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예전에는 진단을 했었어요. 기존에 환자가 있었으니까 빨간색 변이가 발견됐으니까 이 환자도 요 유전자 A를 가지는 질병으로 진단할 수 있겠네. 이렇게 진단했었거든요. 근데 초록색이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초록색이 거의 한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99%는 초록색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리포팅 되지 않았던 질병과의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던 이런 변이들이 계속 이제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가 나왔을 때 변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제 유전 변이 해석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이 K가 나왔을 때 이게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변이인지 아닐지 예측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에서 이제 문제는 데이터가 너무 많다. 2만 개 유전자에서 10만 개 이상의 이제 변이가 나오거든요. 유전자 그 변이 안에서만. 낭커링 유전까지 하면 500만 개 정도가 나오고요. 예전에 유전자 한 개 기반으로 했을 때는 평균 한 5개 정도 변이를 해석하면 됐었어요. 그러면 전문가가 앉아서 뭐 문헌도 찾고 하면서 저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 환자 진단하는데 10만 개 변이를 해석을 해야 된다. 이 기존 방식으로 이제 불가능한 이제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 기존의 어프로치는 이미 알려져 있는 변이만 가지고 디텍션하는 구조였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너무 부족하다. 나올 수 있는 변이는 인간 유전체 30억 개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 변이의 숫자는 SNP, 그러니까 DNA 한 개가 다른 거 3개, 타입이 4개니까 다른 거 3개로 바뀔 수 있거든요. 30억 개 곱하기 이제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SNP만 해도 90억 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구조 변이들이랑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사실상 무한대 종류의 변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과 상관성이 알려져 있는 변이는 많이 잡아도 한 200만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빨간 거 가지고 인공지능을 한다고 해도 이 초록색 전체를 이제 해석하고 예측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한 거죠. 이런 이제 굉장히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아주 엄밀하게 이제 정의를 해보면 결국 우리가 푸는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변이의 병원성이 변이 K가 발견됐을 때 이게 디지즈로 갈 확률이 얼마인가, 이거를 에스티메이션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요 수식에 넣으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싱 링크가 하나가 있는데요. 변이의 빈도수는 얼추 알려져 있어요. 이미 이제 한 100만 명 정도의 이제 건강한 일반인에서 지놈 데이터를 찍어가지고 변이가 얼마나 빈번하게 발견되는지 이런 것들은 퍼블릭 데이터 다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이 데이터는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의 유병률 정보도 얼추 있어요. 얼마나 특정 질병이 인구 집단에서 많이 발병하는가. 그 데이터도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고요. 근데 요 빨간색 표시한 특정 질병에서 특정 변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요 데이터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희귀질병만 해도 지금 8,000개가 넘어가는데 요 질병 각각에서 예를 들면 이런 전체 지놈 데이터를 뭐 몇백 명, 몇천 명 수준으로 읽어놓고 그래서 어떤 변이가 나오든 특정 질병에서는 변이가 요만큼 발병해요. 요런 데이터는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은 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요런 어프로치로는 우리가 지금 유전 변이의 질병 유발도를 직접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부족할 때 필요한 게 결국 이제 AI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 이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는 꽤 부족하지만 지금 다양한 이제 어프로치나 계속 쌓이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변이가 특정 이제 유전체 변이에서 유전자를 코딩하는 영역에서 나오는 변이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병원성 변이 해석을 95% 이상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100이라고 치면은 꼭 100이 다 돼야만 이제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AI가 그 중간을 메꾸면서 뭐 전체 필요한 데이터는 100이었지만 한 30 정도가 됐을 때는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AI가 저희한테 이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는 3빌리언이 푸는 문제는 사실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변이 해석만 가지고는 또 해결이 안 됩니다. 변이 해석은 특정 변이가 병원성이냐 아니냐를 해석하는 거고요. 진단은 이제 증상이 있는 환자가 어떤 질병을 가졌느냐를 밝혀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의사가 하는 일들이고. 그러면 의사가 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이제 서포팅하는 역할까지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판단할 수 있어야 유전 인공지능, 유전 진단, 서포팅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변이의 병원성 해석 문제. 두 번째는 병원성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게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질병하고 증상하고 그 다음에 요 증상, 유전 변이가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의 증상의 상관성, 요게 얼마나 이제 엄밀하게 잘 맞는지를 또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인간 이제 그 전문의들이 진행을 하는 것들이죠. 굉장히 베이그한 영역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 뭐 마이크로세팔리, 마크로세팔리라는 증상이 있어요. 대두랑 소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자는 대두증이 있는 환자인데 패소제닉 변이를 가지고 유전체로 봤을 때는 패소제닉 변이가 있는데 그 패소제닉 변이가 유발하는 질병에서는 소두증을 유발을 하는 거죠. 서로 다른 대두고 소두고. 그럼 이거는 진단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게 애매한 문제죠. 완전 다른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머리의 사이즈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같은 계열의 증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인공지능이 잘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개 문제를 저희가 다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 넣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이제 희귀질환 진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 문제를 다 이제 인테그레이션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전 변이 해석은 아까 말씀드렸던 3CNET이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환자 증상과 질병의 상관성까지 검증을 해서 이 환자는 이 질병일 거예요. 이 변이로 인해서 이 해당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스코링하는 모델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3ESC라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인테그레이션 돼서 저희 시스템이 이제 디벨롭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유전 변이의 병원성도 굉장히 정확하게 99.4%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개입 없이도 원인 유전자 변이를 탑5, 5개 변이로 추리는 거죠. 이제 뭐 홀지놈 기준으로 보면 500만 개 변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탑5 5개만 보면은 실제로 이 환자의 질병을 유발한 원인 유전 변이가 있을 확률이 97%가 넘어간다. 굉장히 이제 이 효율을 엄청나게 앞당긴 그런 이제 유전 변이 해석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내용이고요. 유전 변이 병원성을 엄청나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이제 학계에서 널리 이제 쓰이고 있는 벤치마크 툴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유전 변이 실제 환자의 진단에 해당하는 원인 유전 변이를 정확하게 발굴할 확률을 탑5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0% 이상, 27% 정도 저희가 더 성능 우위를 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위에서 3빌리언도 글로벌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간 한 3배씩 꾸준히 성장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3배 성장했고 올해도 한 3배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에서 매출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 6월 기준에서는 저희가 한 50%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지금 올해 6월에는 75% 넘어가는 시점으로 글로벌에서 성장을 빠르게 하면서 저희가 연매출도 빠르게 이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요거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빠르게 이제 확장되면 될수록 저희 데이터에 대한 경쟁력도 더욱더 이제 강화되는 구조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결국 케이스 근거들이 많이 글로벌에 퍼블릭 오픈이 돼야 뭐 저희가 진단을 하고 서비스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글로벌의 이런 이제 유전 진단 커뮤니티에서 이런 케이스 근거들을 리포팅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클린바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거기에 보고된 데이터 숫자를 보면은 한국에서 나온 것들 중에 저희가 90%, 3빌리언 한 군데가 90%를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지금 37위 정도 저희가 가장 많은 이제 병원성 유전 변이 정보를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도 저희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앞쪽에서 이제 희귀질환 진단을 잘하는 회사가 돼서 데이터들이 더 많은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드리면 드릴수록 저희 환자 유전체 DB가 더욱더 강화가 되고요. 그 강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모델의 경쟁력을 저희가 또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다시 더 좋은 제품을 계속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선순환을 계속 잘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선순환을 잘 그릴 수가 있으면 유전체 DB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에 대한 플랫폼도 더욱더 이제 힘을 받는 구조로 저희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지금 몇몇 물질들에 대해서는 초기 이제 인비트로 검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요 신약 개발 사업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들을 올해 이제 하반기 정도에는 저희가 공개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논문들도 출판이 될 거고, 그다음에 요 임상에서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아마 올해 하반기쯤에는 저희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장을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 통과됐을 때 결국은 글로벌 희귀질환 진단을 잘하는 회사로 가는 거가 제일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그런 이제 진단의 어떤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개발까지도 저희가 아우르는 회사로 성장하는 것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